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고고학과의 이창입니다. 어, 제가 2시 50분 원래라면 발표까지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지영 선생님께서 아마 더 많이 하시라고 빨리 끝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과연 대상을 누구로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저는 고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좀 중심으로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발표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한국 고고학을 위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의 인식 제고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의 원리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래도 하고는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쉬운 말로 이 슬라이드 하나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까지가 결국 이제 리비 박사의 탄소 연대죠. 과거 대기의 탄소 14 농도는 일정하다는 전제로 서력 1950년의 대기 측정 결과에 비해서 탄소 14 농도가 시료의 수치가 되기까지의 시간을 탄소 14의 반감기를 5568년으로 계산한 연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과거 대기 탄소 14 농도는 일정하지 않았고 추후 연구에 의해서 반감기가 5730년으로 밝혀졌으므로 단순히 탄소 14 연대에서 1950년을 빼더라도 실제 연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탄소 14 연대는 보정 과정을 거친 보정 연대를 이용해야 하며 하지만 이 보정 연대 역시 확률적인 연대 범위일 뿐 역연대는 아닙니다. 사실상 한 시료 역연대는 한 시점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실제 연대는 실은 이 보정 연대의 범위에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4%라는 것을 말합니다. 보정 연대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정 곡선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보정 곡선은 연륜연대법을 통해서 이미 연대를 알고 있는 나무의 나이테 각각의 탄소 14연대를 측정해서 연결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이렇게 구축된 보정 곡선을 오른쪽 이제 보정 곡선을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아래 위로 요철이 심한데 이것을 이제 위글이라고 합니다. 이 위글이라는 것은 탄소 14 농도의 변동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 탄소 14 농도가 변동하는 원인은 태양 활동에 의해서입니다. 대기 중 탄소 14 농도의 변동에 대한 이 정확한 이해가 탄소 14 연대 보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변동하는 요인은 지구 환경의 연구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탄소 14 농도의 변동을 알기 위해서는 연대를 알고 있는 시료의 탄소 14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나무의 나이테가 되겠죠. 나이테는 탄소 14뿐만이 아니고 나무가 성장했던 당시에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기 혹은 기후의 척도로서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기 중 탄소 14 농도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테의 탄소 14 농도도 변동하게 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대기권 상층에서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그런 우주선의 강도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앞서 말씀드린 태양 활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탄소 14가 생성된 속도가 늦어져서 농도가 낮아지고 태양 활동이 저조한 시기에는 탄소 14 농도가 높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태양 활동이 활발하지 않을 때 탄소 14 농도 변동 그래프는 상승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탄소 14 연대는 실제 연대가 아니기 때문에 보정 연대를 구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탄소 14 농도의 변동 때문입니다. 이 탄소 14 농도의 변동은 결국 기후 변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탄소 14 농도의 변동 그래프를 해당 시기의 보정 곡선에 맞추어 보면은 오른쪽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면 급경사 구간도 있고, 그러니까 1 동그라미 1, 2, 3 저렇게 평탄 구간도 있고, 이게 급격하게 변하는 저 부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시한 보정 곡선은 가장 최신 버전인 인티칼 20 버전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막 이제 빨갛고 파랗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보정 곡선에 사용된 원 데이터들인데, 이런 상세를 보더라도 이런 현상은 이 해수면 변동도 마찬가지고요. 북반구에서는 굉장히 글로벌한 변동이기 때문에 평균 기온의 변화라든지 그런 기후 변동을 생각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보정 곡선 데이터를 이용해서 확률적인 보정 연대를 구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보편화된 것이 옥스칼입니다. 우리가 많이 봐온 이 보정 연대를 확률 미도 분포로 나타낸 그림이죠. 보고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시료, 그러니까 의뢰한 시료의 실제 역연대는 이 회색, 짙은 회색, 이 범위 어딘가에 한 시점에 해당할 확률이 95.4%라는 것입니다. 옥스칼 외에도 몇몇 보정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 것처럼 이건 칼립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인데, 그러니까 1시그마, 2시그마의 표준 편차로 연대에 대한 표시가 더 명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표준 편차상의 확률은 오히려 오른쪽 그림이 더 보기 좋습니다. 옥스칼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 외에도 여러 명령어 등을 통해서 다양한 통계학적 분석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슬라이드의 그래프들도 고과학 관련 논문에서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측정치들을 이렇게 멀티플롯 한다든지, 왼쪽 위의 그림처럼요, 아니면 썸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누적 확률 분포를 파악하고 비교를 해본다든지, 또는 저기 오른쪽, 제일 오른쪽처럼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위글 매치법을 통해서 나무의 벌채 연대에 대한 보정 연대를 굉장히 좁은 범위로 산출한다든지, 이 다양한 방법이 실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적용은 이 방법적인 것이야 이제 익히면 되겠습니다만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침 이번 학기에 제가 대학원 수업에서 연대 측정학이라는 수업을 개설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드디어 옥스칼 한글판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작업이 일정 부분 이제 대중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또 보편화된 그런 보편화되었고 또 정밀화되고 있습니다. 보정 곡선과 보정 연대.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불신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신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제가 오늘 잠깐 설명한 것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보정연대라는 것은 한 시료의 역연대가 보정연대 범위에 들어갈 확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탄소 14연대에서 1950년을 빼거나 메디안 값이라는 중간값, 보고서에 가면 눈금 맞춤 연대, 이렇게 확률적인 연대가 아닌 것을 그대로 취하기도 해왔습니다. 가장 문제가 될 때는 역시 이제 기존의 고고학적인 연대관하고 탄소 14연대가 상충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정연대를 잘못 이해해서 잘못 판정된 역연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고목 효과라든지 해양 리저버 효과와 같은 흔히 말해지고 있는 탄소 14연대의 치명적인 약점이 마치 이제 불신의 대명사처럼 잘못 말해져 온 것도 큰 원인입니다. 이 두 가지 약점은 실증적인 연구와 시료 선정에 의해서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점은 샘플 자체의 문제인 것이지 측정과 AMS라는 장치와는 무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이해들을 그대로 반영하듯이 현재에도 다음과 같은 이상한 질문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시료를 분할해서 서로 다른 측정 기관에 의뢰했는데 결과는 왜 다른가? 같은 요구에서 출처된 복수의 시료를 같은 측정 기관에 의뢰하였는데 결과가 왜 다른가?
탄소 14연대가 유구의 중복 관계라든지 증서, 편년과 역전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가끔씩 매우 튀는 연대가 나오는데 이것은 측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이죠. 사실 이제 탄소 14 농도의 변동에 대한 이해만 있어도 적어도 더 이상 세 번째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질문들을 받게 되면 사실 저도 많이 받아왔고 항상 저는 다시 반문을 합니다. 이게 분할한 시료는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분할했냐? 출도 위치를 비롯한 출도 정황은 어떠한가? 등등이죠. 같은 유구에서 출토된 복수의 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떤 시료이며 각각 어디에서 출토되었는가? 그런 물음들인데 의외로 여기에 대한 대답이 매우 부족합니다. 보고 상태도 매우 불량하죠. 예를 들어서 그 시료들이 주거지의 상부 대적토에서 출토된 것인지 바닥에서 출토된 것인지 혹은 노지 화로자리 속에서 출토된 것인지 그런 것조차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구와 유물 그리고 샘플링한 시료의 동시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정보가 부족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상한 측정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샘플링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질문들에 대해서 한국 고고학자의 깊은 고민은 없었습니다. 측정 결과에만 집착해왔고 논문에 사용하려고 해왔던 것이죠. 탄소 14연대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그 설명을 위해서 뭐 의도적으로 만든 슬라이드긴 합니다만 탄소 14연대 측정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뭐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 토리노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위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측정한 것입니다. 1988년에 이 수위 2000으로부터 샘플링을 해서 아리조나 대학, 옥스퍼드 대학, 그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에서 AMS를 이용한 탄소 14연대를 측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천에 한 모서리로부터 1 곱하기 7cm 잘라내서 그것을 다시 3분할을 해가지고 각각의 기관에 보낸 다음에 블라인드 테스트 시료로서 측정을 한 것이죠. 그 보정연대가 1260에서 1390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수위가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짜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탄소 14연대 측정의 정밀도라는 것은 역사상에 있는 유명한 이벤트가 발생한 연대를 정확하게 결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확률적인 연대니까요. 하지만 AMS를 이용한 탄소 14연대 측정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웬일인지 이런 사건이 한국에서는 뭐 아무런 영향을 미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고고학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고고학에서 연대를 판정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탄소 14연대를 이용하게 된 것은 역시 AMS의 보급 때문입니다. 고정밀 측정이 가능해졌고 미량으로 대량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측정법보다도 넓은 측정 범위를 자랑하는 것도 큰 특장점입니다. 아직도 이 한국 고고학에서 인색하죠. 파괴 분석은 굉장히 인색한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된 것도 미량의 시료로 측정이 가능하게 되면서부터이죠. 결국 현재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것은 AMS라는 가속기 질량 분석 장치를 이용한 탄소 14연대 측정법입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AMS 연대라는 말은 그리 적절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AMS라는 기기 자체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이는 사진은 미국 NEC사의 AMS인데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AMS입니다. 뭐 기기 자체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위에 두 번째 사진에 저기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착되는 것이 아래의 두 사진인데 이 타겟 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40개 정도의 시료가 세팅이 되는데 그 더 작은 이제 조그맣게 세팅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캐소드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그래파이트화된 뭐 그러니까 흑연화된 순수한 탄소 시료가 세팅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소 AMS인데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까 영상을 보니까 그 직접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이 동국대학교에 있는 AMS 기기랑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죠?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AMS인데 앞에서 보여드린 그 NEC사의 AMS랑 비교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뭐 무엇보다도 이 컴팩트해진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아래에 사진 보시면 타겟의 이 형태는 많이 다르죠. 그때 제가 동국대 가서 이거 찍은 사진인데 휠 모양은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40개 정도 세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그 뭐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타겟 휠에도 시료만 40개가 세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이제 표준 시료 그리고 백그라운드 시료라는 것이 함께 세팅이 됩니다. 이러한 스탠다드 샘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미 측정 값을 알고 있는 시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하고 함께 측정을 해서 이 표준 시료의 측정 값이 맞게 나오면 이 측정하고자 했던 시료의 측정 결과도 맞는 것이죠. 뭐 옥살산이니 화석 시료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위원 소비가 맞는지도 체크가 됩니다.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샘플이라는 것은 장치의 오염도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데 이 탄소 14가 없는 시료를 측정을 해서 탄소 14가 일정량 나오게 되면 오염이 되었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실제보다 더 많은 탄소 14 농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더 늦은 연대가 나오겠죠. 이런 시료들이 이 타겟에 세팅이 되는 40개 중에 한 30% 정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시료 하나 넣고 백그라운드 시료 하나 넣고 표준 시료 2개 넣고 실제 의뢰하는 시료 7개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다시 백그라운드 표준 시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0%는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연대를 알고 있는 시료를 연대를 모르는 시료와 함께 측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표준 시료와 백그라운드 시료의 측정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AMS 장치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시료들은 IAEA나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나 NIST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이런 곳에서 이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왼쪽의 사진은 제가 일본의 팔레오라보사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 중간 사진과 오른쪽 사진은 얼마 전 이제 동국대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뭐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탄소 14 연대 측정의 사이클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뭐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료의 선정입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연대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서 목적을 명확히 한 다음에 시료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후에 발생할 이상한 측정치라든지 오류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적인 사실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적의 층이라든지 유구의 중복 관계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 시료가 굉장히 다종한데 특수성들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 경험상 이제 7기에 있는 7도막편은 아주 좋은 시료라고 판단됩니다. 전처리 과정이라든지 그래파이트화하는 과정에서 매우 양질의 탄소가 포집이 되는 그래서 실패가 거의 없는 그런 시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덤의 부장품 중에서 7기를 시료로 했다면 7기 제작의 특성상 무덤의 주인공이 사망한 시점 혹은 무덤의 축조 연대를 가리킨다기보다는 7기를 제작한 연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주인공이
살아 생전에 만들어진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유물이라는 것은 제작, 사용, 폐기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사항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요. 한 무덤에서 굉장히 다양한 유기질제, 그러니까 샘플링을 할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다 측정할 것이 아니라 뭐 예산 문제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연대가 만약에 무덤의 축조 연대다. 그러면 복숭아 씨 같은 것은 아주 좋은 것이죠. 목각묘에서 뭐 복숭아 씨도 나오고 인골도 나오고 동물뼈도 나오고 목각편도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복숭아 씨가 좋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복숭아를 오래 보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료품은 무덤의 주인공이 사망한 후에 무덤을 만들 때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제 무덤의 주인공은 그해 여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뭐 이렇게 시료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료를 채취할 때도 그 출토 상황을 굉장히 면밀히 체크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 유구, 유물, 시료 이 동시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료의 양은 전처리 후의 중량으로서 5에서 한 10mg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탄과 같은 보통의 시료라면 우리 성인 엄지 손톱만한 크기라면 충분합니다. 또 토기에 부착되어 있는 그런 탄화물의 경우는 긁어서 이제 샘플링을 하는데 흔히 시중에 있는 캡슐약 안에 정도 들어있는 가루 양 정도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제가 이제 수백 건의 시료를 직접 샘플링을 했고 직접 전처리를 한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전처리 과정에서 없어지는 양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혹시나 모를 재측정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뢰를 할 때도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측정 기간에 많은 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량도 측정해야 되고 전처리 방법과 과정, 또 오차 범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타겟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요구들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앞서 나온 그 하나의 타겟에 의뢰하는 모든 시료를 세팅한다는 것은 그 시료를 모두 같은 백그라운드에서 측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유구에서 샘플링한 복수의 시료를 혹은 뭐 층위별로 샘플링한 복수의 시료를 같은 측정 기간에 다른 타겟에 세팅을 하게 되면 측정되는 날이 달라지는 것이죠. 물론 아무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말의 문제가 될 가능성도 없애기 위한 고민이라는 것이죠. 뭐 이제 슬슬 발표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이상한 측정치에 대해서 우리들의 인식 그리고 인식 제고를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뭐 이것은 몇 년 전에 원상국 시대의 중도식 묵문톡이라는 것이 언제 출현했는가를 밝히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초현기에 그런 중도식 묵문톡이라는 것을 연대 측정치를 집성을 해서 한번 살펴본 것이죠. 근데 보고서를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발간된 보고서를 모아서 이렇게 이제 커브 플롯을 한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기원전 1세기 후반이나 기원 전후한 시점은 굉장히 측정치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2세기라든지 이쪽은 굉장히 불안정한 구간이 뭐 소위 이제 튀는 연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6년에서 2011년까지 보고된 것을 더하니까 뭐 물론 기원전 1세기는 충분히 안정된 구간이 될 수 있고요. 기원전 100년이라는 그런 시간대도 전후한 시간대도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까지 2018년까지 보고된 것을 다 더하니까 굉장히 이른 시기에 출현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뭐 기원전 3세기라든지 이곳은 아직 불안정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탄소 14연대라는 것은 축적되면 될수록 실제 연대는 소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데이터가 적어서 이상한 측정치
혹은 튀는 측정치로 치부되던 것이 이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수량적으로 안정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 튀는 측정치라는 것은 주로 기존의 연대감보다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이 튀는 연대는 주로 이른 연대고 늦은 연대는 기존의 연대관을 보강하는 것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데이터베이스 축적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다른 학술대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기 매스컴에서도 화제가 됐던 경주의 한 적석 목광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매장주체부에서 10수점의 시료를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인데요. 저 빨간 부분에 출토된 나무입니다. 목곽의 일부로 추정이 했습니다. 그런데 측정을 하니까 130년이 나온 것이죠. BP 연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보정곡소는 탄소 14 농도 변동이 굉장히 급격하다고 유명한 산업혁명이라든지 제2차 세계대전 이런 구간에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제가 직접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면밀히 체크를 했겠죠. 과정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탄소 14 연대 측정은 계속 불신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나무가 조선시대 후기나 일제강점기 때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이죠. 여기는 공개는 이제 못하겠습니다만 이 외에도 같은 데서 같은 무덤에서 샘플링한 씨앗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씨앗은 지난주 금요일 날 결과가 나왔는데 1960 보정한 연대로 1960년, 1980년 전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간은 이제 원자 폭탄이 터진 이후의 시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씨앗 역시 1960, 1980년 전후의 씨앗인 거죠. 왜냐하면은 이 나머지 모든 10수점의 시료는 전부 5세기, 6세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즉 이 무덤은요 일부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집이 들어서면서 파괴가 됐고 최근까지도 주변에 계속 택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 무덤에서 일제강점기 때 돈이 나왔습니다. 이미 제가 이제 발표 내용에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내용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탄소 14 연대 측정의 안정화와 유지를 위해서 세계 여러 측정 기관이 참가해서 방사성 탄소 연대 국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준 시료와 백그라운드 시료뿐만 아니고 연대를 알고 있는 시료를 여러 기관에서 블라인드 테스트해서 비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뒤에 발표를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오차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이것은 보정연대의 범위도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고고학자는 이상한 측정치라든지 복수의 측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적 시도들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측정에 관한 전 과정을 철저하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아주 간단한 표입니다만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고요. 또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며 경험치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샘플링하고 전처리를 직접 해오면서 경험치가 많이 쌓였는데 그래서 요즘은 샘플링을 하면 이미 이거는 측정치가 이상할 가능성이 있겠다 혹은 측정 불가 판정을 받겠다 싶은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10중 8구 이상하고 측정 불가하다는 판정이 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예 그런 것을 의뢰를 하지 않죠. 기왕에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AMS를 구축했다고 하니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샘플링의 전문성이 증대되어야 합니다. 10수년간 제가 느껴왔습니다만 발굴 현장에서 목탄과 같이 유기질제 유물이 나오면 기록이 굉장히 불충분한 채로 떠내가지고 호일에 싸서 보관해뒀다가 적절한 때에 그냥 의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보통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이제 측정 결과에 대한 추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게 되고요. 목적성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샘플링, 전처리 이런 작업들을 처음에 배울 때 이제 호일을 이제 적절한 크기로 자르지 않습니까? 호일을 자르는데 그 호일의 가장자리 부분은 자르고 사용을 했습니다. 호일이 원래 이제 긴 상자에 이렇게 말려 있지 않습니까? 그 끝은 종이 상자이기 때문에 탄소 때문에 오염될 수 있으니까요. 자르는 것도 가위로 못했습니다. 또 다른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사수가 엄청 깐깐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정말 수많은 시험관을 셀 수도 없이 씻어봤는데 한 번도 수돗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늘 증류수가 모자라고 그랬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쌓여서 결국 측정의 완성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구소에 이 오퍼레이트 분이 몇 분이 와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계속 가동을 시켜 나가야 하겠죠. 전처리 담당하시는 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요. 이 열정이라는 것은 이제 오퍼레이터가 굉장히 기계적인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에서 연다 측정학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고고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건 제가 오지랖인지 모르겠으나 이 문화재 분석 연구센터의 장, 이게 이제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은 이제 관급, 이 단기 인사 이동은 좀 지양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적어도 여기 굉장히 이제 마인드 문제인데 제가 외국에서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기계가 멈추는 이거 인사 이동 때문에 혹은 그런 이제 항구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일단 시작을 해두고 직원분들이 바뀌고 오퍼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읽어보시면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는가 또 매우 중요한데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도 연동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작업을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은 제가 이제 큰 뭐 개인적인 목표였는데 옥스카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려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부산 쪽에 있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경주 지역의 탄소 14연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해서 뭐 들어가면 연대 측정학 혹은 탄소 14연대 측정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있고요. 유적을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뭐 그 유적의 간략한 설명이라든지 그 조사 현황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타고 들어가면 저기 요 밑에 보면 뭐 연대 측정 자료 클릭을 하면 이제 각 연대 측정치 데이터들이 나온다든지 혹은 이제 보정연대 그래프까지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건 개인적인 이제 소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발표 내용은 이 정도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AMS 안정화와 관련해서 슬라이드를 좀 더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문화연구소 측과 동일한 AMS 동국대학교 AMS에 최근에 시료를 의뢰를 했습니다. 불과 지난달에 나온 결과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나무 두께에 비해서 나이테 수가 굉장히 적은 시료였습니다. 가장 마지막 수피 쪽에 있는 형성층이라는 곳하고 그 안쪽으로 나이테가 3번째, 10번째, 17번째 나이테를 각각 샘플링을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한 17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되는 시료를 4건이나 샘플링을 해서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거의 같은 측정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싶고요. 물론 표준 시료 등으로 충분히 그 테스팅을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같은 유적에서 나온 다른 시료들을
연대들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연대였습니다. 물론 그 연대는 이제 팔레오라보나 베타사 이런 데 다 같이 뭐 일부러 크로스 체킹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맡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유학을 할 때쯤에는 새로운 AMS 기기가 들어오면 안정화되는데 최소 3년, 길면 5년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뭐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잘 준비하면 빨리 안정화를 해서 실용화 단계에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난주에 한국고고학대회를 참석을 해서 여러 곳을 보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인데 대구 검단동 목탄 생산 유적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숯가마인데 탄료인데 이 우리가 아는 탄료는 주로 고려시대 것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연대가 그죠? 1유형의 요 이제 오른쪽에 조금 확대된 사진을 보시면 탄료의 연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BC 2세기 정도, 1세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대단한 앞으로 문제가 될 건데 앞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하던 것과 굉장히 다른 것이죠. 여기에 대한 저도 뭐 조기철기 원삼국 시대를 전공하고 있습니다만 고고학자의 반응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목을 해주시면 이 탄소 14연대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